살해라. 예전에 성공했던 나, 과거의 나를 살해해야만이 고유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인생 나는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 거지? 이렇게 이 책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요, 4가지 차트로 나눴는데 부정 파트입니다. 부정 파트는 무엇을 버릴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동아시아 삼국 아편 전쟁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중국을 많이 배경으로 들어요.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세상을 호령할 때가 있었는데 서구 열강의 침략을 받으면서 아편 전쟁 때 치욕을 당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면서 이걸 극복하자. 그래서 버렸던 게 뭐냐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처음에 배웠던 것이 기술, 대포와 이런 과학 기술을 배우려고 양무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구나. 또 제도를 배웠습니다. 정치 제도. 그리고 마지막에 배운 게 여기서는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념이죠. 사상이죠. 그래서 중국도 원래는 2000년간의 그 황제 사상에서 드디어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대한민국의 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런 약법을 발표하면서 중국도 새로운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조금 섞여 있는 공산주의로 새롭게 건너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 그게 부정을 통해서 가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도인데요. 방금 얘기했지만 이 최진적 교수가 얘기하는 선도는 장르가 있는가, 시조가 있는가. 당시 우리나라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2017년에 나온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진덕 교수도 사실 정치에 입문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장르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까지 따라하기만 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 자동차든 프로테인이든 우리가 만든 게 없다. 그래서 우리의 장르를 만들어야 된다. 선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이니셔티브잖아요. 그게 선도입니다. 주도권을 갖자. 그래서 아마 좀 영향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독립입니다. 뭐 선도와 독립은 서로 연장이 되는데 선도하기 위해서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탈레스를 예로 들면서 신화의 시대에서 우리가 철학의 시대로 넘어오게 만든 철학자, 첫 번째 철학자를 얘기하면 탈레스를 얘기하는데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이런 정의를 하면서 만물의 근원이 물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 그 관찰을 한 그런 이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 자체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철학자, 예술가들은 자기만의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나면 이게 모든 게 호환이 돼서 우리가 진인의 단계를 갖게 되는데 이 자기 완성의 단계, 이 부정하고 선도하고 독립해서 결국은 우리가 진인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도를 해서 이런 완벽한 이런 국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하기가 아닌 창조하기, 그리고 이렇게 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적인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탐욕스러울 정도로 지식을 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자기 사례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전에 옳았던 나, 그리고 지금 우리도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옳았던 것들이 지금은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불과 저도 몇 년 전에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돌아보면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할 만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적인 부지런함을 가지고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게 바로 지혜에 이를 수 있다라고 탁월한 사회의 시선 최진적 씨가 최진석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 같습니다. 지적인 부지런함이 꼭 필요하다. 지식이 쌓여야만이 지혜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오광택 이사장님이 검명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암 그 미술관을 만들었는데 한번 참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두개안이라는 단축공장 중소기업인데 자기가 번 80%를 여기다가 기부를 해서 지금 검명원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이용을 해요. 검명원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을 이제 면접을 봐서 이렇게 통과하는 친구들에게 무료 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디자인이잖아요. 단추는 디자인이 생명이라 생각해서 디자인에 대한 과정이 굉장히 많아서 이암미술관도 자기의 거의 재산의 80% 거의 600억 정도를 투자해서 23년 동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기 한번 가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대학 다니면서 자기는 이런 욕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벌고 보자. 그리고 참 돈을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돈이라는 거는 사실 쓸데없는 거다라는 내용도 있고 또 돈이라는 것은 귀신도 부를 수 있다. 돈이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 일단 벌고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지금은 굉장한 외국에까지 이 단추는 굉장한 경쟁력을 가져가고요. 해외 브랜드에도 단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추의 디자인을 입혀서 굉장히 성공한 중견 기업가로 지금 성장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오광택 이사장님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요. 참 귀감이 되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검명원을 처음 만들면서 이 철학자 교수들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을 뭘로 키우라고 했습니까? 우리 혹시 읽으셨습니까? 학생들을 무엇으로 키워달라? 반역자로 키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지금 참이라고 생각하는 게 몇 년만 지나면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머무르지 말라는 의미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BP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손익분기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있는 걸 주지 않는다. 내가 벌어서 남은 것만 나는 이렇게 기부를 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내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기보다 먼저 자립을 해라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을 도와주려면 먼저 자립해야 하잖아요. 근데 자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남한테 기부하겠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이 손익분기점에 대한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곳으로 건너가라는 도전이 바로 반역이다. 반역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광택 이사장님을 알게 됐고 참 그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도 공인중개사를 한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부정을 하고 또 선도를 하고 그리고 또 독립을 하면서 성공한 적도 있었고 근데 오히려 이 성공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랑도 있고 그 다음에 후회도 있는 탁월한 공인중개사 패턴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부정한 게 우리는 아파트 중개보다 땅 중개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토지 시장으로 저는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뭘 벌어야 되느냐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법정 수수료에만 매여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도발적이긴 하지만요. 물론 이제 아파트 시장은 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법정 수수료에 너무 매여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우리가 부정해야 될 게 법정 수수료다, 이렇게 도전적인 메시지를 한번 해봅니다. 저희 친구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할 때 그 에피소드를 들려줬는데,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사장님 이거 이만큼만 깎아주면 수수료 2배 줄게요. 이런 분들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 수수료라는 건 사실 뭐 세상에 정해놓은 건데, 법으로 정해놓은 건데 결코 여기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제 토지 분양을 하면서 이런 매물이 일반인 원형지예요. 원형지로 매물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리뉴얼을 해가지고 좀 비슷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토지를 이거를 썸 니치로 리뉴얼을 했습니다. 썸 니치로 리뉴얼을 했죠. 그래서 여기 뭐 200, 240 여기가 지금 성능인데요. 이런 식으로 팔아달라고 이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게 1000평 정도 돼요. 한 25억짜리인데 만약에 우리가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하면은 양타를 했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리뉴얼을 해서 이렇게 팔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건 한 사례인데요. 그러면 이 5필지로 나눠서 이제 지주하고 컨설팅 계약을 하고 한 평당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1000평을 팔면서 수수료가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거죠. 상당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원형주로 팔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땅을. 근데 25억이라는 큰 땅을 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할이라는 기술, 농지 단순 분할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익히게 됐고, 이런 식으로 팔면 우리가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이건 세종 사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공동중개라는 사례인데요. 우리 잘 아는 공인중개사분이 이렇게 1,5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갖고 왔어요. 이건 평당가가 한 50만 원 정도로 매도를 한 건인데, 저희 물건이 아니잖아요. 공동중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완판 사례인데, 공주의 땅이 비싸지 않습니다, 아직. 공주 땅은 지금 뭐 그 당시에 50만 원을 그냥 했는데, 이것도 수수료를 10만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1,700평, 1,500평 정도 되니까 이것도 한 수수료가 1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중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물건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중 물건 중에 이렇게 가능한 땅들이 있어요. 주변 경관이 좋고 이렇게 분할이 가능한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때 저희가 좀 잘 나갔을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들어오는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법정 수수료에 매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았던 거는 이게 평당 30만 원 받았던 사례인데, 그 당시가 저희가 좀 잘 나가다 보니까 제시를 많이 했었던 상황인데, 이게 근데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참 많은 것들이 좀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 저희들이 거의 70%를 분양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50% 분양을 했고, 나머지 분들이 여러 가지 부동산에서 20% 분양했는데, 70% 정도 분양하면 완전히 성공적인 겁니다. 전혀 시행사에서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시행사에서 그 돈으로 공사를 안 하고 다른 땅을 또 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시행의 문제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해서 저희 그 폴더를 한번 봐보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판매한 것들이 그 당시 21년, 22년에 한 100건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 수수료 자체를 세보니까 그 당시 저희 매출이 한 20억 정도 나옵니다. 상당하잖아요. 이 사례가 이렇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약간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제가 느낀 거는 우리는 부정해야 된다. 뭘 부정해야 되냐?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법정 수수료에 매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수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람을 남기지 말고 더 많은 수수료를 남기자. 네, 보통 부동산은 사람을 남긴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은 굉장히 남아돕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속 체인지가 돼요. 오히려 부동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사람을 남기려고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옵니다. 저희들도 그 토지 물건이 아주 다양하게 들어오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팔 수는 없습니다. 그 물건을 잘 가려가지고 이런 물건은 컨설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컨설팅을 할 수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부정 파트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잘 받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 토론 시간에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부정 파트를 지나서 이제 선도 파트입니다. 이 선도 파트는 사실 다 연결이 되는데요. 장르였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텃밭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공인중개사 토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원용지로 대부분 팔았는데 저희들은 이 텃밭이라는 장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또 코로나 시대였고 코로나 시대 보니까 이런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어요. 트렌드를 잘 읽고 이렇게 어싱이라는 행복한 접촉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원형지가 아니고 분할해서 팔면서 분할을 하면 땅값이 올라갑니다. 땅이라는 거 신기하게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000평은 굉장히 단가가 높잖아요. 근데 이거를 150평은 분할하는 순간 단가가 올라갑니다.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컨설팅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하면 됩니다. 그럼 매도자 쪽에서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텃밭 시장을 좀 선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거는 사실 이 독립 부분인데요. 뭐 알다시피 제가 유튜버로 좀 독립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54,000 정도 됐는데요. 2015년에 시작해서 지금 한 5년간은 거의 안 늘었습니다. 근데 이 티핑 포인트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꾸준히 하다 보면 우연히 이렇게 걸려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당시 부동산 시장도 좋았고 제가 만든 콘텐츠도 우연하게 그 시대하고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구독자 수가 좀 있으니까 이제 시행사하고 미팅할 때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유튜브를 한다거나 SNS 또 블로그 하시는 분들에게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47만 정도 돼요. 20만이면 제일 많은 거 찾아보니까 뭐 20만, 40만인데 이런 사례들을 누가 볼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농지 성토, 농지법 개정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트렌드잖아요. 이거 누가 볼까 생각해줬어요. 제가 이거 만들 때 우리 이 대표가 뭐 그런 걸 만드냐 그래서 투사리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유튜브라는 거는 정말 개인적인 채널입니다. 무슨 공룡 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돼요. 지식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우리가 팔고 싶은 매물만 주구장창 올린다고 해가지고 구독자가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토지에 관련돼서 농지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에 문제되는 것들을 이렇게 콘텐츠로 만들었고요. 이 콘텐츠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자청이라는 친구 알죠? 자청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청이 글 쓰는 방식입니다. 이게 20만 원짜리 책이에요. 20만 원짜리 책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저도 많이 유튜브를 할 때 제가 이거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유튜브를 할 때나 블로그를 할 때 끝까지 읽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은 일단 들어와야 돼요. 일단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컨텐츠가 좋아야 계속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만들려면 내가 만들려는 컨텐츠가 누가 볼 것인가 심리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후킹이 필요합니다. 우리 썸네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 워딩을 잡아서 이게 꼭 이 후킹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후킹한 이후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후킹한 내용을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얘기 안 하면 바로 이탈이 돼요. 한 30초 안에 내가 썸네일에 쓴 내용을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머문 상태에서 한 뒤로 가지 않게 몇 분 갔다가 다시 질문을 던지면서 그분이 계속 궁금하게 하고 여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저희 스크립트의 노하우인데요.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동할 때 자신에게 있는 고유함이 발동할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정답이 뭘까요? 아까 나왔습니다. 호기심이죠, 호기심.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것도 이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사실 네오비가 유튜브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여기 지방이니까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한참 기다렸었는데 안 내려와가지고 내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게 이 크로마키였어요. 이 크로마키를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전화로 봐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특별히 그때는 교육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서울에서도 배우고 막 이제 개인 교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크로마키가 이런 거구나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시작이 저를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그 호기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연하게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안 했다면 성장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게 돼요. 그래서 자 당장은 미래는 그 당시 제가 크로마키 배울 때 이 유튜브 때문에 돈 많이 벌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호기심을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 호기심을 따라가야만이 독립할 수 있다. 근데 이 독립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고독한 일이다. 농지법 공부할 때 고독합니다. 이걸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은 누구나 하게 되는데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 몰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꼭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호기심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린입니다. 지린 파트에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 일했을 때 이 조직도에요. 한 10명 정도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는 컨텐츠를 제가 하지는 않았었어요. 디자이너가 따로 있었고 그 유튜브 편집하는 직원도 2명이나 썼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22년 알다시피 23년, 24년 굉장히 금리가 올라가고 부동산이 참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엄청난 그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구나 다시 느꼈습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힘이 오라 그러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힘은 5만 정도 된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 당시 조금 돈 번다고 좀 성공에 취해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분명히 금리가 올라간다, 부동산 폭망할 거다라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기 얘기했던 그 민감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었죠. 그리고 경험관리 부지에는 직원들을 너무 많이 썼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그리고 급여를 너무 많이 줬어요. 우리 지금 이제 이제 직원들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영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급여를 굉장히 좀 많이 책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회사라는 거는 회사로 규모로 키우려면은 직원들의 급여를 정말 적정한 수에 조절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회계관리 실패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부가가치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못하고 직원들에게 급여를 줬어요. 근데 다음에 종소세는 전부 다 저희들 법인이나 저희 공인중개사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만심과 자기관리 실패. 이때 제가 낮술을 먹어가지고 걸려가지고요.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3년 동안. 그래가지고 제가 차를 안 타고 다닌 적이 있었죠. 그래서 약간의 어떤 기회가 와서 돈을 벌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하면서. 근데 그 당시 민감성과 예민함이 없으면 그냥 안 번 게 더 나은 그런 수준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당시 겁도 없이 땅을 많이 샀었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저희가 사는 데인데 그 당시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쪽에 보면 무지개 마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120, 140 정도의 주택을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거 한 80만 원에 팔아도 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게 15,000평 중에 앞에 4,000평이에요. 그러면 4832, 한 300억이에요. 10%만 벌어도 30억이다. 해가지고 이거를 샀었는데 부동산에게 그런 게 아니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다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그다음에 대출을 많이 해요. 그래서 23년, 24년 이 땅만 산 것도 아니고 대출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겪게 되고 구조조정도 엄청 많이 하게 됐는데 금리는 올라가죠. 수입은 많지 않죠. 직원들은 다 떠났죠. 결국은 저희들이 직원 우리 이 대표 포함해서 3명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일하던 게.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면 그 성공이 아닐 수가 있다. 여러분 저희 실패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시대인데요.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뚫고 나갈까? 저희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을 포착하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이 반응, 우리가 목표를 정하면 몰입해가지고 이 불안함도 감당해야 되고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책 내용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한 캠핑카 차고지나 이거 텃밭을 좀 업그레이드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시대니까 태양광 부지를 지금 준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태양광 부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렌탈이 시대입니다. 부동산을 사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찾는 분들에게 이 렌탈 사업을 끼워 넣어가지고 매도를 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렌탈 사업 괜찮다, 한 달 사이 괜찮다, 이렇게 해서 수익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잘 나갈 때 우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네,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요. 우리 지금
지금도 굉장히 금융빚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들도 우리가 야 오늘만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말자. 오늘 하루만 견디자. 그리고 일을 즐기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경매 나가면 되는 것이 뭐 그까짓거 이런 생각을 하고 견디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있던 땅도 아니고 우리가 애초에 없었던 건데 경매 나뉘는 것은 뭐 이렇게 쿨하게 생각하니까 거의 도의 경지에 이렇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패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 자신을 위로하고 있죠. 그리고 꿈꾸는 고객 준비사 파트에서는요, 저희들이 부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 김구 선생님이 얘기한 부력과 강력과 문화력 이 세 개를 가지고 작은 꿈을 한번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자, 부력 파트에서는 현명하게 불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시행사라는 데는 자기 힘이 1이라면 10이나 100개의 물건을 건드립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행사는 거지다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거지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시행사를 잘 뜯어보면 본인이 한 20억 있으면 2천억짜리까지 건줄 수 있는 게 시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큰 부실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경제적 독립을 하는데요. 우리가 에베레스트산 가는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정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m 한번 바라보고 간답니다. 그래서 1m만 보고 가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무지에서 탈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시행사하고 이제 문제가 되면은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가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시행사에서 그거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공인중개사가 제일 만만합니다. 공인중개사한테 소송을 엄청 많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송사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런 송사에 휘말릴 때 처음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팁을 들자면 예를 들어 송사가 왔을 때 우리 마음에는 수수료 받은 걸 그 분양자한테 주고 싶잖아요. 주면 안 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준다는 것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시행사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정당한 수수료를 받은 거잖아요. 아니 시행사가 그걸 잘 마무리해서 갈무리해서 주는 책임은 시행사에게 있는 거잖아요. 네 책임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좀 이제 처음 잘 몰랐을 때는 이게 안타까우니까 그러다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법적인 무지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력입니다. 행복한 삶은 제가 신혼의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력을 갖는 개인, 우리 가족이 돼야 좀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혼의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싱글 앨범도 내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작곡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신앙송에서도 이제 해외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안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작은 세 가지 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꿈은 아내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내 많은 사랑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자기 관리가 안 됐을 때가 이게 남자에게 돈이 생기면 이제 사회적 구조적으로 막 여자들이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기서 아내만을 붙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내만 사랑하자. 첫 번째 목표입니다. 왜 첫 번째 목표가 되냐면 최진석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가능한 걸 꿈꿔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내만 사랑하는 게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각인을 해야 돼요. 아침마다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아내만 사랑한다.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좋아해?
돈을 버는 이유가 가족 부양이잖아요. 가족 부양. 세 번째는 자아실현인데 이 자아실현 자체가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저는 시인들과 같이 모임을 하면서 시노래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유학직 이사장처럼 어느 정도 나의 그 손익분기점이 끝나면 뭐 저희 땅에다가 이런 좋은 공간을 한번 마련해서 이렇게 기부하면 어떨까 이런 작업을 꾸고 있습니다. 물론 컨펌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탁월한 사회에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데 성공할 것 같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이 있을 때 그러면 최인재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시도 자체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 속에 다 꿈이 있고 그리고 최인석 교수가 하는 얘기는 자기를 궁금해해라.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이 되려고 살아가느냐를 질문을 하고 혹심을 가질 때 좀 더 한 단계 높은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꿈이다. 아내만 사랑하는 것, 이게 불가능한 꿈이겠죠? 네. 자, 그러면 독서주행 리뷰였는데 모두 다 높은 시선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멋지게 성공하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